정치대담 캠프 대 캠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의 김우영 대변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위의 김병민 대변인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캠프 대 캠프 오늘 여야 대선 후보들의 주요 이슈부터 살펴보고 올까요? 자, 강다은 앵커. 네, 어제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내용이 방송된 가운데 그 여파는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많은 분들한테 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적인 대화 내용이 방송으로 이렇게 공개가 되는 과정에서 좀 부적절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남편인 제가 좀 더 잘 챙기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 아내와 대화할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악질적인 정치 공작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민주당은 김건희를 구하기 위해 상식과 양심을 내팽개쳤다고 국민의힘의 태도를 비판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관심이 있어서 당연히 봤다면서도 국민의 민생과 경제에 더 관심을 기울일 생각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한편 윤석열 후보 선대위의 무속인이 고문으로 근무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스님으로 소개받았다면서 무속인을 만난 적은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설마 저는 사실이 아닐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정말 운수에 의존하는 무속 또는 미신 이런 것들이 결코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요소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제거하고 본인의 역량을 강화하시고. 지금까지 대선을 51일 앞두고 화제가 된 주요 발언들 살펴봤습니다. 두 분 다 어제 방송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네. 일단은 김병민 대변인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현재 당내에서는 좀 이번 방송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있어요? 네, MBC라고 하는 공영방송에서 특정 야당의 대통령 후보자의 가족에 대해서 사실상 이거 낙선운동에 가깝다 이렇게 볼 정도로 악의적인 내용들을 담아냈는데요. 그 정도로 사적인 대화를 녹취됐던 내용들 여과 없이 보도를 할 거라면 그 내용 속에서 뭔가 국민께 꼭 알려야 될 공익적인 목적이라든지 그리고 사안의 중대성을 담아내야 될 텐데 이 내용을 지켜보셨던 분들께서 MBC가 이러려고 이 내용들을 보도했는가에 대한 비판적 여론들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내용 속에서 나와 있는 대통령 후보 배우자의 발언 속에서 혹시나 불편함을 느끼셨던 국민들이 계시다면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MBC라고 하는 공영방송이 선거를 불과 50여일 정도밖에 남지 않는 시점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와 같은 일들을 여과 없이 방영해야만 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좀 어떻게 봤습니까, 지금?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엄청난 폭발력이 있을 거라고 예측한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안 봤습니다. 이미 SNS를 통해서 거의 지난 반년 이상 저는 유사한 그 이야기들이 많이 퍼졌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떤 새로운 폭발력 있는 소재를 찾기를 기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실망스러운 면도 있었겠습니다만은 네. 국정에 있어서 아주 작은 빈틈, 아주 약한 그 어떤 고리가 그게 나중에 결정적인 부담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불안한 사회에 팬데믹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 국정의 안정화를 추구해야 되는 차기 정부의 과제에서 비선 정치랄까요? 네. 그런 그 악몽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 이걸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도층들은 보다 안정감과 책임감 있는 수권 능력을 보고 싶어 하는데 여전히 그 베일에 가져져 있는 그 김건희 배우자의 어떤 역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그 의문을 좀 야당은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이제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최순실 씨 이야기를 계속 거론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악의적인 프레임 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MBC가 윤석열 후보 배우자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 A라는 시간만큼의 보도를 했다면 마찬가지로
여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로 보이는 이재명 후보. 지금 이재명 후보 가족 아들에 관한 문제부터 후보자 본인에 관련된 숱한 의혹들이 난무하고 있음에도 여기에 대해서 같은 분량 또 같은 비중으로 보도를 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나오고 있는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는 같은 방식으로 국민께 충분하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좀 먼저 물어보고 싶고요. 대통령 후보 배우자입니다. 가족으로서 충분히 남편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련의 얘기들을 굉장히 침소봉대하듯이 내용 전체를 보도한 것도 아니고 일정 부분들만 짜집기 하듯이 보도를 하고 나서 여기에 발을 맞추듯이 여권이 나서서 특정 프레임을 거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유권자의 오히려 정확한 선택의 권리들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병민 대변인도 얘기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 관련된 것도 좀 보도를 동일하게 해라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미 작년 4개월 동안 네. 대장동 이슈는 얼마나 많이 다뤘습니까? 네. 이재명의 어떤 형수나 가족 관련한 뉴스를 다루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많이 다루어왔고요. 그건 또 개인적인 그런 문제에 가깝습니다. 그거는. 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정과 연관된, 또 이제 캠프도 어떻게 보면 국정의 예비 단계인데 캠프에 인사를 영입하고 또 사람을 쓰고 또 경선에서 홍준표를 공격하는 어떤 전략을 짠다거나 또 김종인 위원장의 사적인 욕심이 뭐가 있다거나 보면은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는 부인이 정치를 모른다. 정치하려고 하면은 가정법원에 가자. 또 3년간 수사를 받아가지고 요양병원에 가야 할 지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이 대화록을 보면은 아주 높은 수준의 정치적 권력적 흐름에 대한 민감한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베일 속에 숨어 있지 말고 정말 정확하게 나와서 본인과 그 배우자가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거를 해소시켜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보도가 지지율이라고 할까요? 거기에는 어떻게 좀 영향을 줄 거라고 좀 예상을 하세요? 이미 이제 양 진영의 결집이 돼 있는 네네. 상태여서 작년 연말에는 야권의 어떤 분열 때문에 이게 출렁임이 셌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다시 이제 회복을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다져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저것이 여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만 네. 중도층에서 안정감과 책임감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또 다른 불안 요인으로 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여파가 가랑비에 옷 잡는다고 야권과 윤석열에 준비되지 않은 그런 국정 준비의 미흡함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2030 세대에서의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에는 어떻게 좀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네, 현명한 유권자분들께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많은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바라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내용을 처음에 녹취했던 곳이 서울의 소리라는 곳이고 네. 오늘 하루 종일 서울의 소리의 이 내용, 녹취록을 가지고 MBC에 건넨 이 서울의 소리 대표에 대한 내용들도 충분히 인터뷰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네. 윤석열 후보에 대한 상당한 적개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언론이 정당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이곳저곳에 대한 여러 후보들을 한 내용으로 보기에 상당히 어렵다. 실질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표적으로 삼아서 윤석열 후보의 정치적으로 타격을 가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여과 없이 거침없는 언어를 통해서 이 백 대표가 쏟아내는 모습들을 지켜봤을 때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께서 이것이 과연 국민들을 위해 알 권리를 위해서 해당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선거를 불과 50여일 앞둔 시점에서 자로 잰 듯이 야권의 대선 주자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보도하게 된 것인지를 지켜보면 과정들이 있을 거라 보고요. 조금 전에 여당과 야당에 대한 지지층이 일부 좀 결집돼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도 이 내용 어제 나왔던 녹취록에 대한 내용들이 유권자들의 표심에 그렇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언론에 보도됐던 언론들이 좀 주목을 했던 그 발언들을 보면 잘하면 1억도 줄 수 있다 이러면서 캠프 영입을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실정법 위반 가능성을 좀 제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후보자와 배우자는 기부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언론인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약속을 하거나 실제 제공해서도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이 분명하고요. 네. 최대 잘못되면 그 7년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입을 뭐 제한할 수도 있겠죠. 뭐 가족이니까. 그런데 금품 제공의 대가를 주겠다. 그렇게 언약하는 행위는 좀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대단히 좀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재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이 판결문에 보면은 기자가 아닌 촬영 기사로 표현이 돼 있죠. 네. 이 처음에 촬영 기사 입장에서 접근했던 7월 달의 내용들과 달리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녹취해 나왔던 내용들을 어제 같이 지켜보셨던 분들께서는 누나, 동생 언급하면서 굉장히 친밀감을 과시하는 사적인 대화의 내용이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네. 이 내용 전체를 가지고 통으로 들었던 것이 아니라 사적으로 웃으면서 주고받았던 일부의 내용들이 뭔가 이 진짜 실제로 진행됐던 것처럼 과하게 해석해서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이후로 어떤 일들도 진행된 것이 없고 실질적으로 금전이 오갔던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 바탕으로 너무 과한 해석들로 이어지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조국 전 장관이랑 관련을 해가지고 민주당이 조 전 장관의 적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거는 어떻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 정치에 관련된 많은 내용들이 네. 심각한 내용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적으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많은 얘기들을 하게 됐을 텐데요. 뭐 여러 해석들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조국 전 장관이 실질적으로 그 문제가 불거졌을 때 있는 그대로 국민들 앞에 잘된 것과 잘못된 것을 규정지어서 고개를 숙였으면 조금 더 국민들이 지켜보시기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문제가 여론적으로 어느 정도 좀 수그러드는 측면들이 있을 수 있었을 텐데 그 당시 유시민 이사장을 비롯해서 상당수의 많은 인사들이 오히려 조국 전 장관에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호도하는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까 여론이 더 거세졌던 측면이 있다고 또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런 일반론적으로 국민들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런 대화의 내용처럼 사적으로 나눴던 일부의 발언들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부인이 정치에 대해서 문외한이다. 정치를 모른다라고 윤석열 후보가 말씀하셨는데 아주 높은 수준의 그 권력적 작동 원리를 알고 계신 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은 결국 보수가 만든 것이다. 그런 발언했었죠. 네. 그다음에 조국의 적은 민주당이다. 그게 결국은 외부의 충격으로는 그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고 그 내부의 반작용, 내부의 분열이 결정적으로 시스템을 붕괴시킨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권력 작동의 마지막 단계에서의 그 작동 원리거든요. 저는 그 측면을 좀 주목해서 봅니다. 1인 지상, 만인 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현대 과학과 데이터적인 그런 원리에 입각해서 정치를 바라보지 않고 영적인 혹은 뭐 도사하고 이런 얘기를 꺼낸다는 것 자체가 참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한편으로 보면은 또 그 이른바 줄리 의혹이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말 처음으로 그 육성을 통해서 본인의 해명이라고 할까요? 입장이 좀 공개가 됐고 속 시원히 그냥 하고 싶었던 얘기가 다 이제 공개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의혹이 해소됐다라고 보는 측면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생활의 영역에까지 참담하게 많은 국민들께 있는 그대로 다 놓여져 있는 것이 참 맞는 것인가 여러 생각을 가지게 네네. 되는데요. 이미 지난 여름 엑스파일이라고 명명됐던 내용들 속에서 각종 의혹직이 맡아두어들이 있었지만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힘줘서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이 부분을 아랑곳하지 않고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오히려 줄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굉장히 악의적인 프레임 속에서 이 정치 문제를 끌고 가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통화 내용을 통해서 드러났던 것처럼 그러지 않았음을 아마도 그 내용을 들어보셨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이해하면서 억울한 측면들이 있었겠구나 생각하는 지점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미 과거에 공개적인 발언 또 법적 조치 등을 통해서 아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았던 정치인들이 있다면 저는 어제 있었던 이 방송의 방영을 보면서 일부 반성하는 모습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미투 관련 발언과를 놓고도 민주당에서는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사적으로 나왔던 내용들이 여과없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면 그 내용 속에서 나왔던 문제 하나둘씩 끄집어서 어디까지 평가를 받아야 되는지 마음이 좀 찹찹한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가 이제 형수 욕설 이 발언에 대한 내용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들 회자가 되기도 하는데요. 네. 이 내용들을 끄집어서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여성관, 인식, 이 문제를 끊임없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 선거는 결국은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기보다는 진흙탕 선거로 빠져들 공산이 매우 큽니다. 공개적인 석상에서의 발언이라기보다는 정말 말 그대로 사적으로 얘기를 나눴던 상황에서 이 발언들이 또 일부 국민들 보시기에 부적절한 측면들이 있지 않았는가 뭐 이런 생각을 갖게도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너무 좀 깊게 이 내용들 있는 그대로 다 계속 다루게 되는 부분들이 과연 국민들께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얼마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가 고민하게 됩니다. 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이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집을 지켜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고요. 이 상황에서 그 안에 소소한 그런 문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티격태격 하는데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회생시키고 미래로 나아가는 전략을 가지고 정말 치열하게 논의하고 싶습니다. 그게 여당의 이재명의 일관된 입장이거든요. 우리는 뭐 신변 잡기나 어떤 한 개인의 사생활과 연관된 그런 소재에 시간을 투여할 생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리얼미터에서 나왔고 또 KSOI 이렇게 두 개가 좀 나왔는데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윤석열 후보가 두 개 다 보면 추세적으로는 상당히 좀 오르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좀 주춤한 모습, 또 내려간 모습 보이고 있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좀 갈리더라고요. 올라가기도 하고 또 하나에서는 내려가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특히 그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그 20대 지지율이 많이 높아진 것으로 좀 나타났어요. 특히 리얼미터를 보면 거의 100 가까이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른바 그 이대남 공략 이게 좀 통했다고 내부적으로 자평하십니까? 특정 세대, 특정 지지층들을 염두에 두고 정책이나 메시지 캠페인을 펼쳤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지난날 이제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국면들이 여과 없이 국민들 앞에 노출되기 시작하면서 국민의힘이 과연 정권 교체에 대한 집권의 의지가 있는 것이냐, 안에 내부에서부터의 이 단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국민께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이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상당히 많이 들을 수밖에 없었고 그 기간 지지율들이 상당히 빠질 수밖에 없었던 시기들도 있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을 다 봉합하고 나서 이 대표가 누구보다 더 당에서 열심히 정권 교체를 위한 윤석열 후보와 손을 잡고 나서고 있고요. 선대위를 선대본부로 개편하고 나서 캠페인과 정책 그리고 메시지에 대한 발신 모든 것들을 아주 신속하게 또 젊은 세대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꿔내기 시작하면서 일부에 대한 호응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더 앞으로 채워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약간의 어떤 조정기는 뭐 불가피하다고 봤죠. 작년 연말에 이제 과도한 야당 내 이제 분열이 좀 지지율이 썰물처럼 빠졌었는데 네. 분열이 봉합되면서 이제 회복한 효과가 있고 또 이제 20대 남녀를 이제 갈라치게 하는 소위 말해서 이제 여가부 폐지 이걸로 이제 그 기회가 없는 가운데 청년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남녀가 분쟁과 대결로 가게 만드는 일종의 자극요법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거하고 이제 멸공이라고 하는 또 60대 이상의 보수층을 자극하는 그런 자극적 언어들로 인한 일시적인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좀 더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의제로 좀 전체적인 국면이 재조정된다면은 좀 더 국민들에게 유익한 환경에서 좀 대선을 관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두 분께 공의 좀 드리고 싶은데 안철수 후보 지지율 추이는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하고 그 심상정 후보가 오늘 이제 정식적으로 공식으로 이제 복귀를 했잖아요. 그 두 개를 어떻게 보셨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심상정 후보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좀 많이 빠지면서 특히 허경영 후보보다도 뒤처지는 모습이 좀 충격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지금 교섭단체에 해당되지 않는 정의당 입장에서 현재 대통령 후보의 토론에서 특정 지지율을, 그러니까 여론조사 지지율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면 아마 지금 있게 되는 후보들과 같은 토론장에 쓸 수도 없고 나중에 허경영 후보와 함께 토론장에 쓸지도 모른다는 위기감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정의당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생각도 정의당을 지지하는 정의당의 정강정책 강령을 보면 노동자를 위한 정당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거든요.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한 심상정 후보의 노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정의당이 가져야 할 노동자를 위한 정당으로서의 그 비전과 가치를 잘 제시해 주는 게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최근 들어서 선거 전략을 양비론 측면으로 좀 끌고 가는 모습이 있는데 여권에 대한 전통적인 지지층은 결집이 돼 있고 또 그에 못지않게 정권 교체를 강력하게 바라고 있는 야권, 범야권의 지지세가 있는데 이 두 개 틈을 다 비판하면서 양비론적 시각으로 캠페인을 펼쳐나가게 되면 아마 지지율이 더 상승하기 어려운 국면에 갇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정의당은 사실 그 많은 그 여권, 특히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도 보다 좀 더 진보적인 가치, 또 노동의 가치, 약자와의 연대 그런 부분에서 정의당에 대한 내면적 지지자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받아 안으면서 영역을 확장하려고 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동안 보면은 다소 이제 그 야권의 시각에서 보수적 시각에서 정의당이 여당을 공격하는 지금 그런 약간 그 어떤 가치 혼돈의 현상이 있지 않았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심상정 후보께서 좀 그 시간 동안에 재정비를 분명히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좀 더 분발해서 좋은 성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캠프 대 캠프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